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마지막 강의를 맡은 대한문화재연구원의 이영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말씀 올릴 것은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해남 반도와 영산강에서 찾은 마한 항시라는 제목입니다. 1강부터 보면 동남아시아부터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제 무역 항구 도시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아마 도자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해남반도 일대에서 나온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마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한은 아마 시청자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는 문헌의 실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문헌으로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헌인 삼국지와 진서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사교육과서라든가 일반 지도에 보면 이렇듯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일대에 영역을 갖고 있었던 세력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한은 백제로 귀속이 돼 나가는데요. 삼국사기에서 한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목지국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삼국지 중국 사서에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에 걸쳐 있는 50여 개국의 사회, 문화, 풍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서라고 하는 7세기대 책에는 백제국과 주변 소국에 대한 기록과 오늘 제가 담당한 이 영산강 일대의 신미제국이라고 하는 마한에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마 사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이제 항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항구 도시를 매개체로 해서 바닷길이라고 하는 해상 실크로드 라인이 표시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지도의 정중앙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또 하나의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육상의 실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상에 펴 있는 점점점 이런 게 아마 그 1강부터 5강까지 진행이 되면서 주요 항구들이 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장 키워드는 역시 항시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개방성이 가장 큰 이슈,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항시는 결국 항시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단수의 항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주요 항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영토를 만드는, 그래서 항시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과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산강 유역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소망과 의구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역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덤을 씁니다. 이것은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하얀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가진 게 영산강 유역, 해남반도 일대 많은 사람들의 가장 고유한 무덤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닥따닥 연접해서 붙이는, 그래서 다 모여있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저런 무덤의 풍습이, 매장 풍습이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다리꼴 무덤에는 이런 항아리 무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기온전우라고 한 글자, 위쪽에 보이시는 이런 무문토기 계열의 온관들이 최초의 온관입니다. 이건 이제 마한 초기, 그러니까 기온전후 시기에는 이렇게 작은 온관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무덤을 씁니다. 온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목관, 흙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관재를 사용했던 목관을 넣는 이런 풍습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작은 온관이나 목관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거의 전역에서 다 이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매장 풍습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시간이 지나고 기원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또 소국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무덤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때 그럼 영산강유역은 무슨 무덤을 썼느냐라고 보면 이 사진의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큰 대형의 항아리 무덤으로 변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산강유역의 온관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의 온관문화는 또 마한을 이야기할 때, 영산강유역사의 마한 세력을 이야기할 때 온관고분 사회라고도 학자들에 따라서 칭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큰 항아리 무덤은 길이가 길게는 3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아리 하나의 길이가 3m는 아니고요. 항아리 두 개를 합구한 캡슐처럼 합구한 전체 길이가 제일 큰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m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큰 항아리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가는데 약 100년 단위로 온관의 스타일이 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아주 예쁘죠. 유리구슬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온관 안에서 나온 유리구슬인데요. 유리구슬은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한 사람들은 금은 비단보다 구슬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구슬을 옷에 꿰매고 목에 걸고 귀에 거는 풍습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저희 지역에서 이런 마한 시기 고분을 조사하면 이런 구슬은 기본적으로 다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과학이 발달하고 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런 유리 구슬들이 현지에서 제작된 원료가 좀 드물고 우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원료로, 다른 지역 원료로 만들어진 유리 구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런 유리 구슬을 놓고도 실은 한반도와 중국 또 동남아시아, 서역 이런 지역 간의, 국가 간의, 항시 간의 교역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고고 자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은 발굴 조사를 할 때 이런 유리구슬은 항시를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영산강, 해남반도가 있는 한반도 서남해, 연안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이제 한 4개 정도 유적을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영산강에서 일부, 그리고 해남반도에서 일부, 대표적인 항시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위의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17년에 했던 그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도굴 당시 사진이겠죠. 그 온관 하나의 안에서 굉장한 유물이 나옵니다.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흑백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저 안에 보면 이 금동관이 바로 사진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보일 겁니다. 머리 쪽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관이 씌워져 있었고 발 쪽 부분에 금동 신발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유물이죠. 지금 이제 보존 처리하고 해서 원래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화려한 유세품들이 온관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제 유신제로 사용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만이냐 백지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런 유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당시 항시 국가 수준의 큰 정치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곳은 국보 400 아니 사적 404호로 지정된 나주 보감리 일대 고분입니다. 이거 위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이곳에는 지금 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죠. 나주에는 두 개의 중심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반남면 일대 중심지가 있고 또 한 곳은 이곳 보감리 일대 중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덤 하나에서 무려 41개의 이렇게 무덤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방의 시기는 약 300~4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41개의 무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회상을 해보면 언론에서 아파트형 고분으로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약 4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곳이 바로 영산강 변에 접해 있는 유적입니다. 이거 뭐냐? 강변에 접안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마을,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큰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무덤이 만들어지고 귀중한 유물들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돌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무덤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4개의 온간이 매장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간은 영산강 유역 많은 사람들의 무덤의 아주 기본 양식입니다. 그 온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나주를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의 광주의 한 유적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산강 내륙 종점에 저는 항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광주 신창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런 인골이 나왔고 수많은 목 제품들, 칠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곳에 항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왔죠. 동전입니다. 동전. 많이 흐트러졌지만 이 동전은 당시 국내 화폐가 아니고 중국 신나라 화폐입니다. 화천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신나라 화폐 화천이 딱 한 15년 정도 사용이 된 걸로 아는데 이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됨으로써 신창동 유적에 중국 화폐가 있었다. 이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거기에서는 이런 중국의 화천뿐만 아니라 중국의 낭낭토기 또 일본의 야요이 토기 그러니까 국제적인 유물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저런 토기는 단순히 토기가 아니고 토기 안에 무언가를 담아온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도 있었고 화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항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창동 오르는 바로 길목에는 2015년 겨울에 또 동전꾸러미가 엄청 나온 무덤 하나가 조사됐습니다. 이 또한 신나라 화폐입니다. 저는 상인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마한 상인들이 항시 해로를 통해서 중국과 먼 곳까지 교역에 나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해남반도 그러면 한번 좀 해남반도에서 만소국이자 항시 자료는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유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해남의 궁곡리라고 하는 곳인데 저 멀리 지금 바다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 구릉 위쪽에서 찍은 건데 구릉 위쪽은 바로 유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유적은 궁곡리 폐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죠. 449호로 지정 관리가 돼서 지금 매년 학술 발굴 조사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곡리 폐총 주변에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좀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이렇게 뭐 신정, 두모리, 방처, 환해 하는 폐총들이 질비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 폐총들은 뭐냐면 소위 말 쉽게 말씀드리면 조개, 폐각, 버려진 폐각층이 쌓인 것을 폐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좀 폐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쓰레기 더미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데 실은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그 불성실한 생각이고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실은 패총이죠. 그 안에 자료들이. 그래서 이런 패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이곳이 거의 심상치 않는 곳이다. 이걸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차례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늘 항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귀중품이라든가 또 자기적이 없는 외래품 이런 것들은 점을 찍어보면 전부 다 바닷가, 강가에 다 점이 찍힙니다. 그 점은 곧 항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고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곡리에서는 낭낭토기도 보인다고 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천도 보이고 또 유리구슬도 동남아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유통이 됐다. 또 일본의 토기도 보이고 또 제주도 토기도 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시장이 형성됐던 걸로 추정할 수 있는 토제 추가 있습니다. 저울추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물질 자료들이 이 유적의 성격이 항시다. 이런 내용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곡리 일대는 처음에는 이런 중심 분포도가 있다가 점차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을 합니다. 항시는 권호영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중심지가 이렇게 여러 곳이 있고 점차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해로가 바뀐다든가 항만이 바뀌면 중심지도 바뀐다는 뜻이겠죠. 이런 지도의 시기지별 분포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끝으로 이제 마한 시기에 이 항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저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제부터 저는 이제 항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풍납토성과 같은 이런 거대한 규모의 경관을 다 갖춘 이런 항시들이 과연 우리 영산강이나 해남반도에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봤습니다만은 앞서 중요한 몇몇 유적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은 고고학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그 유적을 상대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유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유물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따라서 숨겨질 수 있는 항시가 우리 눈앞에 저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마한의 항시 경관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모델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모든 실체가 저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런 항시 관련해서 동남아로부터 우리 한반도에 걸쳐서 나오는 이런 온간에 저희들이 집중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도 있고 유튜브에 세미나를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온간이라고 하는 문화가 해양 문화이더라고요. 바다를 배경으로 했던 민족과 국가에서 중시했던 무덤 스타일의 한 종류가 이런 항아리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항아리 무덤들은 기원 후 1, 2세기에 대부분 다 소멸합니다. 다른 무덤으로 다 교체가 되는데 영산강 유역에서만 기원 후 6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더 이 항아리 무덤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매장 풍습이 유지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 마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한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영산강의 이 온간 문화에서 마한의 흔적을 찾고 또 그와 더불어 이 국제적인 이런 무역의 주인공도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하는 항시도 저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을 소개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은 다음에 혹시 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실체적으로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